요즘 촛불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변화가 큽니다. 요즘에 한 일주일 변하는 게 예전 촛불 이전에 한 1년 변하는 것보다 더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 어머니가 81세인데요. 요즘은 어머니가 맨날 저하고 앉으면 정치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만 요즘은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저 어머니들끼리 말씀을 나누시는지 방송에 안 나오는 정보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듣다 보면 야, 이제 드디어 남녀노소가 모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가 바뀔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촛불이 열어가는 2017의 시대정신,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강사는 우리 이병환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셨는데, 제가 그 강사 소개 양력에 한 9개 정도 양력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직업이 많으세요. 그 원래 기자 생활, KBS 기자를 시작하셔서 경제신문 편집국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그 홍보조서 비서관, 언론 비서관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굉장히 여러 직을 맡으셨는데 대표적으로는 홍보수석하고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병환 전 대통령 비서실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귀가 얼얼합니다. 제가 참 여러 정말 반가우신 분들도 계시고, 이 이일이는 어렸을 때는 솜니였잖아요. 제가 이 전남 장성, 거기가 고향인데 제 옆집에 사셨던 그때 어렸을 때 그 아주머님 대코가 솜니여서 맨날 솜니댁에 심부름 갔던 기억이 많았던 것인데, 요즘은 이리도 아니고 익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낯설기는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만장하신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저 권태웅 선생이 말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는 제가 10월달에 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 천하의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입담가들은 다 모셔놓고, 노회찬 선생,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러더니 한 달만 빼달래요. 12월. 제가 뻔히 알죠. 거기에다 또 오늘은 불금아니에요. 불금. 여기 모이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촛불도 이제 활활 타가지고, 그래도 중간 목표로 했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리안치돼 있잖아요. 그 정도 되셨으니까 조금 이제 촛불에 대한 분노, 그 타올랐던 그 감정도 조금 이제 사그라들었다고 좀 이제 지켜보자는 그런 분위기 속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노회찬 선생이나 이재정 교육감 그분들 저도 참 가까이서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재주를 가지시고 그걸 또 말로 잘 풀어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오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런데 너무 거창해요. 지금 촛불이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런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럴 존재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정말 어디 엊그제 제주도 가서도 그렇고 몇 군데 요즘 계속 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라는 분들이, 저 권 선생 같은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야 돌아다니는데 이때 제가 항상 처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래도 대통령을 주변에서 제가 보좌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그 전에는 김영삼 대통령 제가 한국일보 시절에 출입기자로 한 2년,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를 하여튼 가까이서 대통령을 한 게 3대에 걸쳐서 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했는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청와대의 실상들, 정말 그러면 어디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다지만 비서실장 했다면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야, 너도 그따위 짓거리 한 놈 아니냐. 대통령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녔냐.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오늘 이 시대까지는 오지 않았을 건데 그런 자책, 회한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먼저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록을 나름 먹었는데 그따위 오늘날의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뭐 저희들을 포함해서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진짜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닌가. 여야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촛불이 열어가는 시대정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렵게 논리적으로 또는 뭐 어떤 역사를 거슬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건 다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걸 하나로 규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제가 광주에서 이제 광주 서구 기초 구의원을 4년간 하면서 느꼈던 게,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를 해서 하는데 그 역사가 결국은 고려 이래로 쭉 계속되어 온 중앙 집권의 역사 속에 아직도 파묻혀 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년마다 지금 우리가 30여 년 가까이 대통령을 뽑아왔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역사라는 게 기껏 30년입니다. 체육관 선거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것 자체가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광주 내려가거나 익산 올 때도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무슨 일정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익산 내려간다고 그래요. 서울 일 보러 가면 서울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고 철도청 지금 저 익산역에 가보세요. 상행열차, 하행열차로 되어 있습니다. 열차 시간표가. 우리 의식 속에 중앙 집권적 그 사고, 전통, 그 문화,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을 헌법이 위임한 권력 유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임금님표 대통령을 뽑고 있었다 이거죠. 그럼 물론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많지만은 사실은 한 1000년 이상의 중앙 집권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한말 일제강점기 지났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뭡니까? 미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가 프린스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조선의 프린스 출신이다. 왕자다. 맞아요. 양녕대군 16대손인가 몇 대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대통령이라는 임금이 새로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쭉 이렇게 오다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임금님표 대통령을 뽑았던 결과가 오늘 마침내
박근혜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다른 거 아니면 아직도 하행열차, 상행열차. 개성 사는 사람도 서울 갈 때는 올라간다고 그랬어. 춘천 사는 사람도 옆으로 가는데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지 서울 간다는 이야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 돼갑니다. 저 비슷하신 분들 계실 건데 한번 되돌아봤어요. 우리 의식 속에 정말 우리는 어떤 선거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가져온 이 촛불 그 행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속에 살았을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왜 이제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제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외운 게 5.16 혁명 공약입니다. 5.16 혁명 공약을 외우면서 학창 의무교육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약을 외우다 중학교 가니까 국민교육원장을 또 외웠어요. 그 계속 외우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대학교 갈 때쯤에는 유신 헌법을 외우게 됩니다. 그 군대를 갔더니 대통령 어록을 외웠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직속 상관이죠. 군 쪽이라 하면 직속 상관인 대통령 어록을 여기 군대 안 가신 분들 몇 분 계시게 저기 저 두 여성분도 계시고 그러고 점호 시간마다 그리고 군인의 길을 내우면서 그러고 지내다 보니까는 사반세기를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반세기를 25년을 그런 권위주의 그리고 국가주의 전체주의적 그리고 박정희 독재를 미화 찬양했던 그걸 계속해서 주입해서 그걸 시험 보고 그걸 외워야 생존의 길이 세웠던 보통 사람들의 그 길이 25년 그러니까 지금 60대 50대 이상들이 걸어온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 87년 체육관 선거에서 마침내 주권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뽑을 때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임금님을 뽑는 5년짜리 임금님을 뽑는 그 과정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촛불을 보면서 이 촛불 전에 예감했던 그런 것 하나는 뭐였냐. 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거 망할 거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시민들이라면 박근혜 정권 저건 제대로 설령 임기를 마치더라도 대한민국을 70년대 80년대로 후퇴시켜 놓고 결국 망할 거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망해 놓을 거다 하는 생각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시민의식을 가졌다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이제 드디어 지난 어렸을 때부터 25년여 동안 외우고 살아왔던 망령, 유령 또는 박정희 망령, 유령, 신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이제 된 거다. 그것도 박정희의 혈육에 의해서. 그런데 너무나 좀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최순실에 의해서 그 손으로 자기 아버지의 망령과 유령과 주술까지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수 있는 이제 역사적 계기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2017년의 시대정신 뭐냐. 그런데 제 나름은 그렇게 봐요. 박정희 50년, 반세기에 걸친 박정희 50년 체제가 이제 무너졌다.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25년을 그렇게 세뇌당해 온 저희 같은 세대들에게 박정희는 떨칠 수가 없는 주술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정희가 보릿고개 넘겼잖아.
경부 고속도로 만들었잖아. 아무리 독재를 하고 그랬어도 이 나라를 조국 근대화 시켰잖아. 수출 증산, 새마을, 뭐 이게 떨어칠 수 없는 우리의 의식에 혹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역사의 행운인지 그 딸에 의해서, 혈육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박정희를 역사의 무덤으로 이제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유식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코멘스먼트라고 있습니다. 코멘스먼트. 졸업. 근데 두 가지 뜻이 있죠. 졸업, 니꼴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박정희 50년 체제를 끝내고 그 유령, 신화, 주술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래서 시대 전환, 시대 교체의 의미가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임금님표 시대를 대통령이든 권력을 끝내고 이제 시민의 권력의 시대로 가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촛불의 가장 진정한 뜻이 아닌가, 그렇게 일견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가장 현실적인 이제 질문 앞에 우리가 자문자답도 하고 또는 세상을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최근에 그 촛불 이후에 그럼 당연히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깊은 이야기도 필요 없이 그럼 내년 대선 임금님표 대통령을 안고 시민의 권력으로서의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가야 될 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내년 12월 20일로 원래 예정됐던 게 빠르면 4월 말 또는 6월 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근데 최근에 이제 개헌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기초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굉장히 실핏줄인데, 특별한 그 제가 정말 그 어떤 고상한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게 해본 게 아니고, 해봤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을 하시고 봉화에 계실 때였어요. 봉화에 계실 때 가끔 한 달에 두세 번씩 가서 뵈면은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당신이 김해 시의원 출마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김해 시의원. 그래서 근데 그분이 아시겠지만은 하면 하는 분이에요. 하면 하는 분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 좀 해봅시다. 아니 나는 이미 마음 먹고 있어. 고민할 건 없고, 그렇게 하려는 뜻으로 말씀하시길래 내가 즉석으로 그랬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시길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우선 떨어집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떨어지십니다. 대통령 출신이라고 해서 기초의원, 시의원 그냥 될 걸로 생각하시는데, 제일 쉬운 선거가 대통령 선거고 두 번째로 쉬운 게 국회의원 선거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 대통령 선거는 그때 시대정신, 그때의 어떤 바람이 부느냐, 그때 국민의 요구가 뭐냐 할 때 일일이 유권자 2천만 명이라도 만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그걸 잡고 자기가 걸어온 흔적을 거기에 던지면 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제일 쉬운데 고위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는 기초 단위는 적어도 그 동네에 사는 유권자들 주민들의 숟가락 숫자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누구 홍길동 아들 누구, 홍길동 딸 누구, 그 집에는 몇 남 몇녀, 제일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때 재임 중에 김해시 그 진영 봉화마을 일대에다 해주신 게 없습니다. 뭘 해주셨어요? 사실이에요. 왜냐? 그분이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관계 부산 상고예요. 그러니까 열 몇 살에 16살에 이미 고향을 떠난 겁니다. 떠나시고 고향을 떠나는 게 탈출하겠다. 이 좁은 바닥을 탈출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소년 노무현의 꿈이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지긋지긋한 농촌, 여기서 써서 정말 대처로 가서 한번 폼나게 한번 돈도 벌고 뭐 좀 해보자. 그게 그분의 꿈이고 그 당시에 웅지였어요. 웅지. 그래서 부산 상고로 갔다가 결국은 대학을 진학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장학생으로 갔지만은 그 울산에 노동판으로 가고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식당 돈도 떼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했던, 그러고 군대 가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16살에 고향을 버리고 떠났고 고향이 싫어서 떠났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의 뜻은 그거였어요. 고향을 중심으로 경남도나 김해시 쪽에서 대통령 되니까 여러 가지 건설 계획을 계속 올린 겁니다. 그때마다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경남도하고 저 김해와 특히 봉화마을 주변과 관련된 거 있으면 다 자기한테 보내라. 일단 다 가입해라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고향을 떠나왔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뼈가 묻혀 있는 곳인데,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터전인데 거기다 공장 세우고 도로 세우고 했을 때 거기에 남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는데 결국은 그래놓고 보면은 다 유목민처럼 떠나가 버리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향에 그럴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일대 그래서 근데 그 말씀 쭉 드렸죠. 떨어지십니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나온 고향 출신 대통령으로서 해놓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떨어집니다. 그 점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한테 지시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애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리고 경호실법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권총찬 경호관 이상 몇 명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오지 말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밥을 그 월급 받는 이유가 그건데 법이 그렇게 된. 그런데 설령 되시더라도 시의원이 김해 시의원이 경호원 데리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때 뜻은 많이 계셨죠. 뭐 합포천을 어떻게 자연 생태계로 바꾸고 뭐 여기에다 무슨 영농이라고 그래요? 그 비료 안 농약 안 쓰고 유기농, 자연농 뭐 하겠다 꿈도 좋으셨. 그게 다 제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참 위대한 대통령이셨어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네. 자기가 떨어질 것도 같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럼 이 실장이 한번 하셔 그런 거예요. 그때는 농담으로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제 고향에 가서 할 테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저술 작업이나 이런 영농 그건 그냥 그 시의원에는 출마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었는데 만일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제가 할 리가 없죠. 그때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2008년 말부터 참여정부의 출신들에 대한 대통령을 포함해서 거기서 같이 일했던 참모들에 대한 검찰 엄청난 뒷조사가 시작되고 이제 막 이제 압박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럴 때 아까 이 권태웅 선수랑 그때 하여튼 그 당시에 그때 민주당 세상사가 그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눈에 피눈물이 난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는 진짜 피눈물 난 사람들은 국민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 이야기가 자기 본의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냐. 자기가 한 일은 그만두고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피눈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참여정부 출신들에 대해 엄청난 뒷조사가 시작되고 하여튼 그런데 저는 아직 국립대학 안 갔습니다. 간 적도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당도 뒤돌아서고 그때 함께 했던 동지들도 되돌아서고 정치라는 게 또 그러고 또 그때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신문들도 등에서 칼을 꽂는 것 같고 그래서 그의 말에 여기 권태웅 선수랑 전국에 한 70여 명이 2008년 말에 야 우리 한번 하자.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 하나 만들자. 당 하나 만들자. 그래서 쭉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당은 아예 노무현 당으로 만들자. 노무현의 가치 좋다. 너희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정당을 만들어서 한번 대항해보자. 그 전에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때 했던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조직들을 해가고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했는데 그 이제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검찰에 불려가고 뭐 저 같은 놈도 뭐 하여튼 10만 원짜리 하나까지 다 제 딸애가 가지고 있던 수표 누가한테 10만 원 받았던 거에 다 조사를 해서 막 날라오고 그런 식인데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9년 5월 22일 날 전국에 70여 명의 이제 창당 멤버들이 속리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발제를 하고 우리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이 무도한 이 정권에 대항하자. 그래서 강령도 정하고 전체하고 그러고 이제 전체가 모여서 폭탄주를 돌리고 야 우리 회맹을 했죠. 맹세를 함께 했던. 그러고 새벽 2시쯤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참 새벽 5시 조금 넘었는데 그 술 맞고 잤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일어나니까 5시 조금 넘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이상해서 나오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 그대로 이 친구들하고 그날 8시쯤 일어나서 속리산 등산하고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대로 너무 답답해서 이게 왜 일어나고 서울로 올라왔죠. 차를 몰고 막 집에 도착해서 손을 씻는데 봉화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대통령이 위급하시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바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그리고 10월 달에 국민참여당 창당을 했고 우리 권 총장이 거기 핵심을 맡았고 그런 과정을 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때
공식 선언을 했었습니다. 나는 노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기초위원회 제가 대신 약속을 했었다. 그러니까 내 광주에서 출마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해서 4년을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왜 지금 대통령 다 실패했다는 식으로 모두가 싸잡아서 해버리고 있는데 전혀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더구나 박근혜 정권 이 엉망이 대한민국을 30년 40년 뒤로 후퇴시켜버리고 절벽 위로 그리고 남북 문제를 완전히 파탄으로 만들어버린 이 정권까지도 이걸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든 정권의 말기에 다 똑같이 이랬던 듯이 해버린 데 대해서 또 한 번 지금 제가 정말 분기가 탱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나는 이 촛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로소 박정희 50년 체제가 이제 막을 내렸다. 막을 완전히 내렸다. 그래서 노무현 때 이게 내린 줄 알았어요. 노무현 시대에.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컸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죽음과 또 반동정권 그러고 박근혜까지 와버리는. 그래서 정말 2017년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이제는 임금님표 대통령이 아닌 시민이 위임한 시민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지금 개헌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헌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원했던 권력을 다 놓치고 이제 물러가야 될, 정말 뭐 죄송합니다만은 요양원에 가야 될 사람, 정치적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또 촛불을 핑계로 해서 대통령제 이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말인즉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정말 박정희 체제가 무너지면서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패되는 거 곧 끝나겠죠. 이미 정신적, 정치적 사망은 끝난 거고 이제 관만 가져오는 건데 그 정치적. 그런데 이번 청문회 때 9명의 재벌들을 보세요. 오나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체제와 함께했던 2세와 3세들입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는 똑같은 행태, 똑같은 짓거리. 그리고 권력과 박정희 시대가 했던, 전두환 시대가 했던 그대로 물려받은 대자비들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는 정치적으로 끝나는데 우리의 내연되어 있는 사회민주적 체계는 2세, 3세로 그대로 물려가는 걸 이번에 본 겁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자. 좋습니다. 개헌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분권형 또는 내각제. 지금 제일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9명 재벌들이 있었죠. 오나들. 2세, 3세들. 창업자도 아닙니다. 그나마 씨름판에서 씨름해가면서 어디 정말 불도저 밀어가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던 창업자들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9명이 있다면은 아마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삼성당 40명, SK당 30명, LG당 20명, 현대당 30명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의원 내각제를 한다? 그래서 전 그 개헌론자들의 그 당위적 입힌 그 양론에 정치적 양론에 가야 될 분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적어도
내년 대선에서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요 39만 표 차로 이겼어요. 사실은 진 겁니다. 39만 표 차인데 사실은 이인재 후보가 한나라당에서 반란을 안 일으켰으면 그대로 지는 거예요. DJT를 했잖아요. DJ, JP 그리고 T는 박태준 T입니다. 이게 다 합치고 잘 그냥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9만 표였어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외환위기 이후인데도 그렇게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는 우리가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가를 부도낸 나라입니다. 97년이. 완전히 들어먹어서 부도를 냈는데 그 부도낸 정권에서 나온 후보가 내가 너무 흥분했어. 거기에서 그 정권 나라를 들어먹고 부도를 내고 150만 명의 피눈물을 짜내게 했던 그 정권 출신의 후보가 나왔는데 어떻게 39만 표냐고요.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그 시절 집권 여당은 후보를 못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제1야당은 DJ가 아니라 저 같은 막대기를 꽂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우리나라 현실이 그거예요. 여기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하자. 누구 좋아라고. 그럼 이제 100년 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해왔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를 보면 박정희 체제를 완전히 걷어내는 겁니다. 이제 박정희 신화와 망령 주술은 그 딸인 박근혜가 참 최순실과 함께 정유라와 함께 역사의 무덤에 꽁꽁 묻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못 살아나게끔 했는데 그가 남긴 사회, 경제, 각종의 체제들 그대로 살아있는 게 이번 청문회에서 보인 9명 그리고 그동안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해왔지만 그 민주주의 체제에 박정희 체제를 그래도 39만 표 차이로도 간신간신하고 노무현 그때도 54만 표 간신하게 그 체제를 유지한 게 뭐냐. 그러고는 바로 반동체제로 가봤던 게 뭐냐.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낸 언론 산업들, 재벌 산업들, 검찰, 정보부 이 권력체계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키우지 않았던 그게 결국은 작동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명박 다시 마침내는 박근혜까지 와버리는 그런데 저는 이게 박정희 체제 대한민국의 마지막 시행착오라고 기대하고 또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럼 강력한 리더는 뭘 해야 되냐. 남북 문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정상화 안 됩니다. 이 체제하에서. 한 20년 30년 걸릴 겁니다. 또 그렇게 가려면. 적어도 97년 말에 계속됐던 그 남북 기조가 발전 안 됐더라도 그대로만 유지됐더라도 지금은 사드고 뭐고 남북 간의 동북아의 외교 환경은 엄청나게 변해 있었을 거고 대한민국의 먹거리, 블루존은 북한에서 찾아냈을 겁니다. 적어도 개성공단이 북한에서 2개, 3개만 더 생겼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실은 경제 공동체로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는 적어도 북한이 중국식은 안 되더라도 베트남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을 거예요. 정치체제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드고 뭐고 없었어요. 근데 그 체제를 그나마 간신간시 하던 게 최순실인지 하여튼 점을 받는지 점쟁이의 개운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최순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들은 제 평가도 그렇고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 가딱했으면 전쟁 날 뻔했다. 가딱했으면 전쟁 날 뻔했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만일 박근혜의 이 태블릿 PC가 안 나왔더라면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안 나왔더라면은 진짜 전쟁 났을 거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원래부터 월 8일로부터 쭉 나온 그걸 보세요. 북한 주민들 보고 내려와라고 그랬잖아. 내려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탈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탈북 난민촌을 휴전선 어디에다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포수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또 있습니다. 그건 김정은 참수부대를 만들겠다. 김정은 목다는 부대. 아니 만들면 그건 안 만들어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년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갑자기 문 클로즈 시켜버린 문 닫아버리는 것부터 이런 게 최순실이든 최순실 뒤에 있는 무당이든 누구든의 그 계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바로 어떤 시기든 국지전이든 어떤 도발을 그러니까 사드도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아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발표했던 거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걱정했던 거 저 정권이 마침내는 이제 전쟁으로 해서 뭘 박정희 체제 제2의 박정희 체제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역사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구군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새롭게 커먼스먼트 끝나고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 체제를 이제는 끝내는 건데 그러려면 내년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하튼 간에 뭐 헌법재판소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난 8년 MB 정권과 이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 조합들이기 때문에 믿을 방법은 하나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촛불에서 보여준 시민 정신이 그걸 용납치 않을 거라는 건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 쉽게 하면 시대 정치라는 게 유권자의 선택이죠. 저는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리더가 나와서 그래도 5년 정말 청소 한번 해줘야 됩니다. 39만 표 차이, 50몇만 표 차이 가지고는 그대로 갑니다. 이 체제 하나도 안 변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야권이 아니라도 좋다. 그러면 이제 세대 교체 좀 하자. 시대 교체는 이제 가야 되고 이제 이게 종언과 새로운 시작인데 시대 교체는 당연한 거고 이제 시대 교체는 이미 출발을 했고 그럼 시대 교체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럼 세대 교체로 가야 된다. 세대 교체는 어디냐? 저는 386 세대가 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희 50년 체제의 그 시대를 맡았던 세대들이 다 있었습니다. 4.19 세대, 63 세대, 유신 세대 쭉 와서 그 시대의 한 주축을 다 이뤘어요. 유신 세대, 그러면 유신 저항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섭니다. 그 세대들은 타협과 대화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적들을 향해서 사무친 저기로 다 돼 있었고 그게 또 대한민국 민주화를 가져온 87년 체제를 가져온 또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386 그룹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 세력으로서 민주화를 성취시킨 겁니다.
유신 세대도 했지만은 유신 세대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허용하고 많은 역사적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면은 386 세대는 87년에 성취를 했고 두 가지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 파든 아스팔트 파였던 성취를 맛보고 그 토대 위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는 혁명 세대였는데 혁명을 해보겠다. 너무 안 되니까 이제 혁명으로 가자 했던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에게 정말 역사의 다행인지는 모르는데 89년부터 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대안 없는 혁명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정치, 사회, 경제 다 진출을 했던 그 세대들이 이제 50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력은 그러니까 여든 야든 저는 뭐 아주 솔직히 말하면은 저쪽에 유승민이든 남경필이든 좋다 이거야. 그리고 이쪽에 안희정이든 또 김부겸이든 이 세대들 범 50대 386 세대들이 맡아준다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은 합리적 보수든 개혁적 진보든 앞으로 간다. 이제 후퇴는 없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항상 하는 게 어깨 걸기였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함께 하고 가자 했어요. 그럼 지금 보면은 남경필을 봐도 그래요. 그 오렌지족이라고 그러죠. 오렌지 386이라고 그러는데 좋아요. 386이 오렌지였든 뭐였든. 그런데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뭘 했습니까? 연정을 했어요. 거기는 여소야대입니다. 무슨 여소야대냐?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 세가 훨씬 큰데요.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수도권에. 그런데 그걸 협치 연정을 도 연정을 통해서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실험이에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세대가 386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걔들끼리는 또 만나요. 걔들이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뭐 남경필도 원희룡이도 뭐 잘하건 못하건 안희정이든 이 다들 모여서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된 주제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승민도 저는 보수 중에서는 스스로 보수를 평하지만은 개혁적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라고 봅니다. 그 깡통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깡통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좋고 그 시대 교체의 동력은 세대 교체로 가야 된다. 그 세대 교체. 그럼 야권은 누구냐? 좋아요. 조금 얼굴이 늙어서 그러지만은 박원순 이제 60 됐어요. 되기는. 박원순, 안희정, 그리고 김부겸도 좀 이제 하긴 하지만 이 그룹들이 사고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까 임금님표 대통령을 뽑아온 그게 수천 년에 걸친 중앙 집권적 DNA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왔는데 익산 내려가고 서울 올라가고 하는 그런 구조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을 해온 겁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한다면 구의원으로서 이 말단 세포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대통령 하셨다고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떨어져 지설칠지 몰라요. 진짜 나오셨다면. 그런데 동네에서 공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는 여러 구의원, 기초의원 못합니다. 물론 개개인에 대해서는 품평이 각기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현실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난 그래서 그래. 야 우리 20년이야. 20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벌써 차별화가 생겨. 지방자치마다 차별화가 생겨. 못한 데는 탈락되고 이제 우리 그러면 민주주의 대통령 뽑는 건
오래된 게 아니야. 30년이야 기껏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여기까지 또 반동도 오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자치분권, 협치의 리더십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라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희정이고 김부겸은 좀 다르지만 남경필이고 오세훈이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전혀 어프로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더십도 그런 리더십이 아니면은 시민 권력의 리더십을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의원 제가 하다 보니까 야 구의원 그것도 완장이라며 응? 그거 뭐 하려면 구의원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많다며 야 그거 7급에서 9급에서 8급 뭐 7급에서 6급 올라갈 때는 구의원 한 명씩 응? 통해야 그리고 대충 얼마씩 찔러주면 뭐 된다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문 보면은 어디 무슨 기초위원들이 해외 뭐 연수를 핑계 삼아서 어디 뭐 이과수 폭포에 가서 빠지지를 않나, 에? 한가리 가서 어디 뭐 술집에서 뭘 어땠다는데 지들끼리 편싸움을 했다는 등 뭐.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네 해봐라. 그리고 해보고 나서 그걸 고치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리고 네가 그 이야기를 한 친구들한테 네가 네 동네 사는 구의원 기초위원 이름 아냐? 네가 사람 취급해봤냐? 네가 잘났다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조선일보가 언젠가 사설에 그렇게 썼어요. 폐기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논설위원한테. 당신은 당신 사는 동네에 구의원 이름 아냐? 응?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적 있냐? 그리고 기자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니들 얼마나 개판 치고 다니냐? 응? 슈킹하고 천지받고 별짓거리 다 하고 경찰들 무마시키고 뭐 대한민국이 교회가 얼마나 많냐? 목사가 수만 명 된다.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니들이 기사 써봐라. 그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아남겠느냐? 그걸 교정시키고 지금 20년 안 된 이제 싹이 타오는 걸 좀 어떻게 개선하고 뭐 할 것. 그런데 또 봐라.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제가 간단히 예로 그래요. 저 광주에 있다 보니까 제 후배가 한평 군수를 오랫동안 삼선에 했던 나비 축제를 봐라. 한평 천지 뭐 전라도 뭐 있습니다. 호남가. 그거 외에는 한평을 어떻게 알겠냐. 나비 축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년에 때가 되면 수백만 명이 와서 한평하면 나비. 한평이 무슨 나비하고 상관이 있냐. 근데 그리고 장성 주식회사라는 책을 만든 김흥식 군수라고 계셨어요. 다 무소속인데 그분도. 그분은 책을 써서 대통령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텐데 김황식 총리의 형입니다. 제가 장성 출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자치단체마다 다 무슨 아카데미를 합니다. 월 한 번씩.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면 좋을 건데 안 불러줘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제가 광주 서구 할 때도 보니까 맨날 이제 새마을단체 협의회 뭐 관변단체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 연사들 어떤 연사들을 부르느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한물 가고 그 입담 좋고 대충 육두문자 살짝 써가면서 하는 그게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래 야 전체 5개 광주가 5개 군데 5개 구청이 함께 이건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라. 그래야 좀 제대로 된. 제가 그러면서 장성 군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성 군수님이 제일 먼저 장성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다 부른 겁니다. 매달 많은 돈도 드리고 뭐 하면서 왜 불렀냐?
하여튼 우리 장성에 와서 장성에 맞는 이야기든 당신이 아는 이야기, 공무원이든 우리 주민들 대상이든 듣다가 졸아도 좋고 하니까 와서 하십시오. 그게 수백에 쌓이다, 수십에 수백에 쌓이다 보니까 장성이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장성 아카데미 가서 나 언제 강연했다, 이게 자기의 스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하면서 주민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변질이 되는 게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예인 한물간 그분들 이제 모아서 하는 게 일이 되는, 아주 쉽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경우 자기 그냥 뭐 선거운동 비슷하게 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차별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 단위도 차별화가 돼가는 겁니다. 지금 예컨대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지방자치가 20여 년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여론조사기관하고 매스컴이 함께 매달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도단체장 17개. 근데 재밌는 게 맨 꼬레비 17개 시도 중에서 맨 꼬레비 3 단체장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해도 아 그렇겠구나 하는 사람. 두 가지로 조사를 하거든요. 하나는 주민들의 지지도, 한 가지는 또 직무 역량평가,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 두 가지로 평가를 매달 하는데 리얼미터라는 데서 합니다. 그런데 맨 꼬레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누굴까요? 홍준표 맞습니다. 서병수 맞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1번, 1등, 2등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좋아하시는 거 본데. 이제 시도 단체장입니다. 그런데 2등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지사가 안희정 지사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8개월 연속 1등을 해요. 1등인데 2등하고 차이가 70%대 55.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제가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이병환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할 줄 알겠어. 그것도 모르시면 여기 계실 이유가 없죠.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안희정 지사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논산 출신이고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혁명을 꿈꾸고 학생운동을 해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합니다. 근데 제적당한 이유가 뭐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광주 항쟁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진실을 밝힌다는 유인물이 돌고 있었는데 그걸 받으다가 뿌린 겁니다. 참, 16살 학생. 그래서 제적을 당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서울로 진학을, 아버지가 농약을 갖다 놓고 학교를 다닐래, 내가 죽을래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대전이 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또 전학 가서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또 2번이나 투옥을 당하고 전대협의 실질적 대부죠. 전국 대학생.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은 일반적인 그 수구적 또는 보수적적으로 보면 빨개도 완전히 이 색깔보다 더 빨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책에 보면은.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2번째 투옥됐을 때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야 그래 미제를 쫓아내면 대안이 뭐냐. 거기에 자기
자문자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혁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미제를 축출하자.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시키자.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그 대안도 이야기해야 될 거냐는 데 대해서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몰락하고 그런 과정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45세 청년이 대한민국 보수의 본향입니다. 충청도는. 거기서 도지사가 됐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2010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노무현 후광이라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거가 가져온 좋아요. 그 보수의 본향에서.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됐어요. 영원함 지역주의를 빼놓고는 최고의 득표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평가를 받아오고 이제 이제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이번에 최순실이 안 나타났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거꾸로 말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2012년에 박근혜 캠프에서 해놓은 공약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민주화, 100% 대통령, 그리고 통일. 과거 민주정권보다 훨씬 프로그레시브한 통일론도 내놓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걸 정말 죽자 사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해버렸다고 합시다. 해버렸다고 합시다. 이리 출신도 장관 몇 명 시키고 국세청장도 이리 출신 시키고 그리고 경제민주화에서 새별개혁 해버리고 강력하잖아요. 힘이. 언론개혁 다 해서 언론과의 권한유착 끊어버리고 검찰개혁도 준비했던 사람이 공약을 했잖아요. 그걸 다 해내버렸다고 합시다. 힘이 있었잖아요. 보수 정권이 개혁을 해버리면 제일 좋아요. 트러블이 경비가 제일 적게 드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가 제일 없어요. 보수 정권이 개혁을 해버리면. 근데 진보 정권은 뭐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되고 갈등을 안고 가야 되니까 이 한계를 느끼죠. 70% 이상, 60% 이상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수 정권은 51%만 바꿔서도 이런 걸 해내버릴 수가 있고 꼼짝 못하고 해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조선일보가 까부니까 사진 하나 쫙 해버리니까 깨갱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너 죽을래? 하니까. 그 내리막길 속에서도 그 조선일보가 주필 목만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짓고. 그런데 그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공약했던 걸 해버렸다고 합시다. 이병환이도 너 구의원도 하고 호남 출신이지 너 국정원장 맡아. 그렇다면 뭐 해가지고 야 국정원 개혁해. 그래가지고 국내 사찰 없애버려. 만일 이렇게 해놨다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받아서 갔을 건데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일 그렇게 해버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도 누가 앞에 반대할 사람이 없어졌을 겁니다. 박정희 동상 세우자고 하면은 마음으로는 반대는 하지만은 그냥 눈 감고 있었을 거예요. 만일 그래버렸다면. 그럼 대한민국은 박정희 신화로 이제 100년 체제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신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존귀하신 최순실을 내려주셔가지고 정의와 함께 이렇게 역사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박정희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개헌하자는 소리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년 체제는 그래서 이제는
성과의 리더십도 보자. 그리고 세대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3대에 걸쳐서 대통령들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 근데 그분들은 YSDJ까지는 그건 별 수 없는 규결입니다. 그분들이 3, 40년 몸을 던져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고 없었어요. 그 카리스마를 넘어서. 그렇지만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은 잘하면 성종, 잘하면 정조였어요. 임금은 임금이에요. 연산군은 아니었다 이거죠. 광해군도 아니고 고종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지만 너무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과감하게 하긴 1년 차에 탄핵당했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꼭 비호자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과업을 하려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60% 이상 절대적 지지 속에 대통령이 탄생되지 않으면은 만일 아슬아슬하게 뭘 하든 어떻든 해서 되면은 똑같아져요. 지금하고 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 극우 수구 언론들이 또 둘러싸고 지금 정편들 보세요. 또 싹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박정희 체제의 구조란 말이에요. 정치는 끝났는데, 신화는 끝났는데 그 구조를 바꾸려면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데 그 리더십은 시민 권력 위에 형성된 권력이 아니면은 이제 어렵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는 내년 이렇게 봅니다. 하나 희망이 보인다면은 시민들의 촛불, 그건 저희가 평가할 저희가 아닙니다. 아직도 규명도 안 돼 있고 평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다 그 앞에 속고 대제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거예요. 아, 정유라의 효과가 너무 크구나. 이제 투표 주체 세력이 바뀔 거다. 중고등학생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중고등. 그리고 제일 분노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집에 계신 주부들하고 언필증 아주머니들입니다. 마사지 센터, 호빠. 걔가 그랬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투표의 주체 세력이 바뀐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다면은 구의원 때 정말 그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학생들 뭐 와서 해달라고. 근데 다 실감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실감을 할 겁니다. 근데 뭐냐? 여러분도 여기 같이 그런 지방자치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시내에서 저희 동네 경로당을 자주 갑니다. 선거는 3당 작전이라고 그래요. 3당. 경로당 자주 가야 되고, 식당 자주 가야 되고, 학당이 다른 거 아니에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 3당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좀 들으세요. 3당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저도 배웠어요. 이제 경로당 가면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경로당 가면은 가전제품 전시장 같아요. 신가전제품들이. 왜냐? 지방자치 예산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구의원들도 자기 동네에 경로당에는 뭐가 부족하다. 5년도 안 된 에어컨 바꿔주라. 어떤 데는 가면은 진동 안마기 있죠. 전자식으로 돼요. 그대로 있어요. 풀지도 않고. 왜 이거 안 쓰십니까? 가서 물어보면은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거 하고 나면 뼈가 으그러지는데 근데 갖다 놔 있어요. 왜냐? 노인분들은
80% 이상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 표는 거기서 다 나오는데. 휠체어 타고 나오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도 야 오늘 투표 날인데 가야 되는데 아들아 와라. 이렇게 해서 찍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비율을 맞추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아, 니들이 표 안 찍으니까 니들은 M4 세대다. 흑수저 세대 면할 수 없다. 응? 헬조선 맞다. 왜냐? 투표 안 하는데 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혁명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정유라 공주께서 완전히 불을 질렀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계시들은 주부 30, 40대 애들 끌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들 마이크 됐을 때 들어본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애들 세대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나와야겠다. 바꿔야겠다. 뒤집어야겠다. 뒤집는 건 투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정말 뒤집어져야 될 거다. 그리고 뒤집어서 정말 강건한 리더십 속에서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거 해내지 않으면은 박정희 체제는 정치적 박정희는 끝났는데 신화는 끝났는데 그 유산이 또 20, 30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내년에 2017년에 시대정신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부터 야 서울 올라간다 그 말부터 바꿉시다. 야 서울 간다. 왜 광주 일이 내려오면은 다 역전에 와서 기다리고 서울 올라갈 때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차 가지고 와서? 야 어디로 해서 몇 번 지하철 타고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안 보이면 전화해?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버립시다. 이제 서울 간다. 일이 간다. 이것부터 우리의 의식 속에서 바꿔가면은 임금님표 대통령 시대를 이제 막 내리는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